전 전기 소설로 들어가서 만복사 젖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만복사라는 곳에서 주인공이 부처님과 젖포 이제 수사의 놀이를 통해서 이제 여인과 사랑을 맺게 되는 것인데요. 줄거리는 읽어보셨죠? 줄거리를 읽어보신 대로 양생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양생과 사랑을 나누는 이 여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즉 이 소설은 명혼 소설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의 그런 결혼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사랑과 귀신의 혼인설화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떤 창작의 그런 소재가 되면 모티브 이런 말들을 쓰죠. 그래서 이게 된 소설이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사람과 원래 귀신은 맺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애초에 시작 자체가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낼 수밖에 없는 소설이다라는 것도 좀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포놀이를 해서 만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이 여인은 귀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생과 연인은 인연을 맺지 못하는 이별로서의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소설인데요. 일단 제목에 담긴 의미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만복사라는 절이죠. 절이라는 것이 이 애들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공간적인 장소도 되고요. 어쨌든 양생은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초현실, 비현실적인 세계를 매개하는 공간으로서도 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포놀이 이런 것들이 작품의 전개 방향을 암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소재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상적인 배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 절에서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소재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이다라는 것도 보이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니까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한 것은 훨씬 더 큰 개념이겠죠. 그래서 애정지상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도 여기 나와 있네요. 애정지상주의적 관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연기사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윤회사상,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좀 등장하는 소설이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요, 양생이 나중에 그 죽은 여인과 헤어지고 나서 그 죽은 여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도 더 이상 재혼을 하지 않고 의리를 추구를 하거든요. 그 양생이란 사람은 그 여인과 이별한 뒤에도 의리를 지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작품을 쓴 사람이 김시습이거든요. 이 작가가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부조한 현실에 등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작가의 삶과 작품의 결말의 주인공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닮아 있다라는 것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작가의 이런 정치적인 삶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내용이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은잔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은잔이라는 것은 여인이 이승에서 사용하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 속에서 부장품으로 묻어두는 이 은잔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가족들이 양생과 이 하씨 여인의 관계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생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의 부모와
만나도록 할 수 있는 거여서요. 이걸 가지고 양생이 여인의 부모를 만나는 이런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필연성을 부여하는 이런 매개체의 역할도 한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얘 둘이 주고받는 그 시가 나와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삽입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대소설을 들어가면 이런 삽입시가 많이 안 나오는데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등장인물들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삽입시가 종종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삽입시 역할을 보시면 일단은 소설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개가 되고요. 서사적 전개가 되면서도 중간에 마치 시가 들어가니까 서정적인 가문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서정적 가문, 그래서 등장인물의 심리가 더욱더 절절하게 효과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언소설이기 때문에요. 얘는 전반적으로 정기적이고 비현실적인 소재의 소설이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시면은 뭐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만복사 저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조선전기 소설에서는 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현실적인 소재가 소설 속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러한 소재들을 왜 조선시대에서는 현대소설에 비해서 많이 사용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거죠. 현실 속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세계 또는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대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점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금오신화라고 해서 방금 보셨던 작품처럼 정기적이고 비현실적인 세계를 포함한 작품들을 5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런 작품의 결말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만복사 저포기처럼 다 비극적인 결말로 끝납니다. 저희가 앞에서 가전체 소설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비교했었잖아요. 임춘의 작품과 이규보의 작품을 비교를 했었는데, 임춘의 작품들은 대부분 뭔가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것처럼 작가의 삶이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김시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저희가 작품들을 보는데 이생규장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규장은 담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담장 너머로 이생이라는 남자와 채랑이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들을 펼쳐질 건데요.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이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읽어봤다고 가정하고 전 항상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읽어보셨다시피 자, 이생과 채랑이 담장을 하나를 두고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얘네들이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이별은 이생의 부모가 반대해요. 어떻게 남녀끼리 너희들끼리 이렇게 사랑을 하냐 하면서 반대를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채랑의 적극적인 것으로 인해서 둘이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만나요. 다시 사랑을 나눕니다. 재회하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다시 또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별의 원인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홍건적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얘들이 또 이별을 하게 되죠. 그랬다가 다시 얘네들이 재회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재회는 뭐냐면 혼본적이 난 때 채랑이 이미 죽어요. 그래서 채랑이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환신이라고도 하고 뭐 현신 이런 표현들도 씁니다. 어쨌든 죽은 상태에서 다시 나타나서 만나요. 그러면 이미 만복사 저포기처럼 죽은 아내와 다시 만나는 거니까 결말은 뻔한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얘네들은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채랑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니까 저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별과 재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생규장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만복사 저포기보다 둘 간의 사랑이 강조된 작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생과 채랑의 생사를 뛰어넘는 이런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겪는 것이 중간에 보시면은 서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이런 엄격한 도덕과 규율 때문에 허락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혼사 장애 모티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번 이제 다른 외부적인 원인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결혼에 실패했다가 다시 결혼하는 이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생은 남자로서 별로예요, 여러분들. 좀 우유부단하고요. 결정성도 좀 없고. 그러나 이제 아내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채랑은 처음에 이제 얘네들이 헤어졌을 때도 굉장히 애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적극적이고 의지를 보이는 인물이다 라는 거죠. 왜냐면 이 부분을 왜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요, 상대적으로 조선 전기 때는 남성의 역할이 굉장히 더 크고 여성은 가정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였어요. 매여 있다 보니까 이제 남녀 역할이 약간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적극성을 보이는 인물형은 나름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뭔가를 성취를 하고자 하고 그런 이게 순정적이고 뭔가 수용적인 인간형이 아니라 이런 채름과 같은 이런 적극적인 인간형인 경우는, 특히 그게 여성인 경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채랑이 죽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헤어졌잖아요. 이러한 것은 부조리한 이런 현실의 폭력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전쟁이라는 이런 폭력에 맞서는 사람의 이런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것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 죽은 사람의 환신, 다시 나타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생규장전은 김세습이 쓴 건 사실 다 정기성이 있어요. 비현실적인 세계라는 건데, 그럼 이걸 왜 보여주냐라는 거죠. 왜 보여주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정기적인 장치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오히려 저항과 비판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복사 저포기처럼 이승사람과 저승의 영혼이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나눈다라는 동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세계의 이런 폭력성, 횡포성을 현실에 있는 그대로는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정기성을 가져다가 소설 속에서나마 그런 것들을 저항하려고 한다,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하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복사 저포기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비극적인 결말이라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그런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번 부분 보시면 방금 정리했던 것처럼 이런
부모의 반대 첫 번째는, 그다음에 홍건적의 난, 이런 외부 세계의 횡포에 저항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등장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결국에는 이승과 저승의 질서로 인해서 끝내 헤어져야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도미설화라고 있어요. 도미설화는 뭐냐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정절을 지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그 홍건적의 난 때 채랑이 홍건적의 채랑을 범하려고 하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홍건적의 욕을 하고 홍건적의 몸에 찍혀서 죽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미설화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열려설화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뭐 나중에 춘향전이라든가 유명한 소설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이별을 갖게끔 만드는 것들이 이별적인 이런 요소가 하나를 더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3개가 있죠. 첫 번째는 봉건적 질서고요. 유교적 윤리라든가 가부장적 이런 권위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위기는 홍건적의 난이고요. 즉 전쟁이죠,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의 질서인데요. 이것은 운명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는 끝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삽입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삽입시가 주로 이생과 채랑의 이런 사랑에 관련된 삽입시가 많아서요.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뭐 이렇게도 봅니다. 당연히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겠죠.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서 남연부주지 볼 건데요. 요것도 김시습의 작품입니다. 남연부주지. 자, 남연부주지도 김시습이 지었는데 남연부주라는 곳이 결국에는 저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염라대왕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김시습의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적 사상, 군주라면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철학적 사상들이 주로 이제 이런 사상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최대한 이런 서정성, 뭐 사랑이라든가 방금 보셨던 만복사조폭이라든가 이생규장전에서 보이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서정성, 낭만성 이런 것들은 거의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이런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비현실적인 염라대왕 저승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뭔가 극복하고자 하는 대신 현실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박생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남연부주, 즉 염라대왕과 여러 가지 면에서 문답식으로 내용을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도 결국 보실 수 있는 것이 염라대왕이 모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학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박생이 현실에서는 막상 벼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얘네 둘이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뭐냐면 그리고 덕이 없는 사람이 권력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이런 자질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가 현재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들을 작품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시면 금오신화의 무슨 이야기 구조라고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5가지 내용인데 이제 이 작품에서는 지금 좀 안 나오는 작품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얘네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세계의 인물이 초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정기성이 드러나고 정기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현실에 대신 현실에서 충족될 수 없는 욕망,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거고요. 작품에 나타난 이런 작가의 사상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남연부두 즉 저승으로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악인에 대한 인과응보, 선인에 대한 사필귀정의 관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조카를 내몰고 왕위를 뺏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벌이 내려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즉 김신습 작가가 느끼는 이런 것들을 위로받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염라대왕이 자신의 지위를 박생에게 물려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생은 왜 물려주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박생은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설정을 왜 했냐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 뭐냐면 세조 정권을 비판한 거다 이거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악을 저지른 사람이 저승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 즉 세조라든가 왕위 찬탈을 주도했던 세력에 대해서 인과응보, 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박생은 결국 작가의 투영이다. 투사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염라대왕과 박생이 문답식으로 문답식 이런 토론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여망은 주로요. 박생이 말하고 있는 이런 박생의 사상에 동조해요. 그리고 방금 밑줄 그은 데 부분 보셨던 것처럼 백성의 이런 잘못이라든가 그 다음에 왕의 횡포라든가 백성을 잘 못 살게 하는 잘못 인도하는 이끄는 이런 왕의 행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생 네 말이 옳다 이거죠. 박생은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작품과 달리 여기서는 불교를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유교만이 옳은 길이면 정도임을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복사 저포기에서 약간 불교적인 사상이 나오는 것과는 약간 구별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기시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품의 이해를 돕는 부분이어서요. 좀 읽어보시면은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죠. 즉 용납하기 어려운 현실 세계에서 단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상, 그러니까 정치 현실을 못 나가는 거죠. 세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번민하는 이런 모습들의 김시습의 모습이 여기서 투영이 되더라 이거죠. 여기서는 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정기적 꿈을 통해서 염라대왕을 만나고요. 뭐 둘 다 정기적인 요소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서사적 모티프의 원천, 허구적 플로의 출발점. 그래서 이런 소설을 통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조선 후기라든가 이런 근대 소설의 시발점,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서 답은 4번이거든요. 근데 2번이라든가 3번이라든가 5번도 전반적으로 꿈을 소설적 장치로 이용한 소설에서의 그런 다른 소설에서의 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다른 작품에서 꿈을 장치로 한 소설들에서 꿈의 기능으로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궁부영롯도 남양부주지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용궁에 가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용궁에 초대를 받아요. 이 사람이 글을 매우 잘 써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재, 여기서 나오는 한생이라는 선비가 이만큼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제대로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 용궁에선 오히려 이러한 인재를 알아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현실적인 부분, 그 다음에 꿈을 꾸는 부분, 다시 현실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한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살아요. 능력이 있음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자신의 이런 이제 욕망이,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등용되지 못하는 이런 욕망이 억압되겠죠. 이 꿈에서는 이러한 욕망이 실현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읽어보셨다시피 줄거리를 나중에 이제 얘가 용궁에 와서 결국에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꿈, 이 욕망을 실현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똑같은 거죠. 즉 욕망을 현실에서는 실현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다시 돌아오니까 얘는 여전히 인생이 불우한 거예요. 그래서 불우해서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도피하는 것이죠. 도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냐면 이 꿈이라는 여기 안에서 이제 용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용궁 안에서 자신의 이런 능력도 인정받고 화려한 삶을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꿈을 꾸고 난 현실을 마주한 현실은 용궁에서의 누리는 이런 즐거움을 더 이상 즐길 수 없다, 누릴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하고 끝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김시습의 소설은 대부분 다 비극적입니다. 정기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작품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서 이런 정기적인 요소를 이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소설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냥문의 역할이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얘가 용궁에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상냥문은 무엇이냐? 현실 세계와 초현실적인 세계의 천상계를 매개, 연결해주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한생이 뛰어난 글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3번 부분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생이 용궁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욕구, 즉 작가의 삶을 관련지었을 때는 세종이 현재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이 시기에 소설을 이렇게 쓸 만큼 굉장히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시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조가 있는 왕조에서는 벼슬을 나갈 수는 없으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신 작품에서라도 이러한 욕구를 해결해서 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하고 싶어 있는 욕구가 작품에서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금오신사 중에서 작품을 4가지를 봤어요. 그럼 작품이 하나 더 있거든요. 플러스 그 작품 하나 이름은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부벽정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벽정이라는 곳에서 술에 취해서 놀다가 선녀를 만나게 되는 뭐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도 뭐 어차피 이게 홍생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얘도 어쨌든 죽었어요. 한번 죽었다가 선녀의 역할로 해서 얘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을 막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얘도 어차피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어차피 지금 그 시작 자체가 그 인간과 그다음 죽은 다음에 선녀에 대해
선녀잖아요. 만난 이야기가. 그래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쓴 작가가 김시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생기우전도 선비, 하생이란 선비와 죽은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 맘목사 저포기와 다른 게 얘네들은 결국 사랑을 이루어요. 여인이 깨어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내용이 어떠냐면 약간 출세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세하지 못하는 하생이란 선비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여인을 만나요. 점쟁이를 통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여인의 이런 부장품, 금척,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자를 통해서 이 여인의 가족에게 알려주고 어쨌든 이 여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상 이 여인이 살고 나니까 이 여인 집안이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니까 이 여인 집에서 이제 결혼을 거부하려고 그러죠. 혼사 장애를 겪습니다. 그랬다가 어찌됐든 얘들은 다시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하게 돼서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 보시면은 얘 둘이 부부의 연을 맺고 나서 사실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과 저승은 넘을 수 없는 금기 모티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러한 금기 모티프를 극복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장면은 죽은 여인의 부장품 즉 금작을 통해서 결국 여인이 살아나게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금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약간 두 개잖아요. 자, 첫 번째는 죽었던 여인을 살아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어요. 부활의 대상으로. 하지만 또 하나는 하생을 무덤도둑으로 모는 거죠. 즉,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생에게 있어서는 이제 시련을 가져오는 매개체의 역할도 하더라 이거죠. 이런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통과 의례적. 그러니까 시련을 겪어야지 뭔가 얻을 수 있는 이 시련의 과정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의 내용이 이 부분이죠. 겉모습은 유자이지만 행실은 도적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얘를 도적으로 이제 오해하고 이제 얘가 시련을 겪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은 두 가지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요소. 이승과 저승이라는 또 하나는 하생과 여인의 이런 신분적 그 다음에 빈부의 차이로 인한 부모의 반대 이런 두 가지를 겪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찌됐든 이 두 주인공이 죽음까지 극복하면서 사랑을 이뤄서 행복한 결말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왜냐? 김시습과 달리 이 작품을 쓴 신광한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자체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작품에도 영향을 미쳐서 행복한 결말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원생몽의로부터 들어갈 거고요. 환몽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